회사에서 퇴근한 저는 늘 그렇듯 엄마의 분식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제법 날이 쌀쌀해져서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게 되었습니다. 가다 보니 붕어빵 파는 곳이 눈에 띄어서 엄마와 나눠 먹을 요량으로 몇 개 사서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가게 문을 밀고 들어서니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고소한 기름 냄새와 달큰한 떡볶이 냄새가 가게 안에 가득했어요. 테이블 4개 남짓한 작은 가게는 엄마가 벌써 20년 넘게 운영한 곳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자리를 지켜온 덕분에 단골 손님들이 가족처럼 드나드는 곳이었죠. 엄마 나왔어. 아유, 뭐하러 왔어. 바로 집으로 가라니까. 하루 종일 회사에서 일하느라 피곤할 텐데. 혼자 들어가면 심심하잖아. 엄마랑 같이 가야지. 전 애교 있게 말하면서 사온 붕어빵을 건넸습니다. 어머, 붕어빵이 벌써 나왔어? 이제 겨울이 오려나 봐. 엄마와 저는 잠시 마주 앉아서 붕어빵을 나눠 먹었어요. 그러면서 그날 있었던 일을 두런두런 이야기했죠. 저는 회사에서 있었던 소소한 에피소드들을, 엄마는 가게에서 있었던 일을 전해줬습니다. 평범하고 일상적인, 그래서 더 소중한 시간이었죠. 엄마와 저는 붕어빵을 먹고 가게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테이블을 닦고 엄마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저 하셨죠. 그런데 가게 정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유리문이 열리더니 한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척하고 남루한 옷차림의 중년 남성이었죠. 낡은 점퍼에 바른 청바지를 입은 어딘지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고 저를 보다가 조용히 가게 안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심상치 않은 남자의 반응에 조심스레 입을 여는데 안쪽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리니 설거지를 하던 엄마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하얗게 질린 얼굴로 그 자리에 서서 남자만 뚫어지게 바라보셨습니다. 가게 안 공기는 어느덧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저는 가게 안에 들어온 남자를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인데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어요. 오래전 단골 손님일까? 엄마가 옛날에 알던 지인인가? 온갖 추측을 하면서 저 역시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남자 입에서 여보라는 뜻밖의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는 엄마를 보면서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눈앞에 선 이 남루한 남자가 제가 기억조차 하지 못하는 제 아빠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순간 머릿속으로 엄마가 아빠에 대해 한 말들이 떠올랐어요. 엄마와 아빠는 가진 건 많지 않아도 서로를 위하고 아끼며 살았다고 합니다. 좁은 새방에 헌 가구뿐인 살림살이였지만 엄마와 아빠가 사는 신혼집에선 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고 해요. 짜잔! 둘이 먹다가 하나가 죽어도 모르는 특급 라면 완성! 라면에 대체 뭘 넣은 거야? 냉장고에서 맛있어 보이는 건 다 넣었지. 내가 못 살아 정말. 아빠는 그렇게 늘 엄마를 웃게 만들었어요. 라면 하나를 먹어도 잔치상처럼 즐거웠고 마주 앉아 미래를 이야기할 때면 둘 다 눈이 반짝반짝 빛났다고 합니다. 없는 살림살이였지만 둘이 힘을 합치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러다 제가 태어나자
집안 공기는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아빤 저를 우리 집 보물이라고 부르며 제가 울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와 안아주셨다고 해요. 밤마다 칭얼거리는 저를 업고 골목을 돌며 달래 재우던 모습은 동네에서도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땐 정말 좋은 아빠였지. 밤새우는 너를 안고서 골목을 몇 바퀴나 돌았는지 몰라. 동네 사람들이 저렇게 자식 사랑하는 아빠도 드물다고 했을 정도였으니까. 엄마가 가끔 그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저는 궁금했어요. 그렇게 좋았던 아빠가 대체 왜 우리를 떠났을까 하고요. 아빤 제가 두 돌이 됐을 때부터 조금씩 변해갔다고 해요. 계기는 동네 친구들 모임이었습니다.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한 친구가 좋은 옷을 입고 번듯한 차를 끌고 나타났다고 해요. 한수야, 너 요즘 잘 나가나 보다. 무슨 일해? 돈 버는 거 별거 없어. 방법만 알면 그보다 쉬운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그 방법이 뭔데? 에헤이, 그걸 어떻게 꽁으로 알려주냐. 어린 시절 친하게 지낸 친구가 크게 성공하여 나타나니 다들 비결을 궁금해했지만 그 친구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 아빠가 재차 묻자 정 궁금하면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아빠를 데리고 간 곳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이었어요. 바로 도박판이었죠. 펄쩍 뛰며 못한다고 손살에 치는 아빠에게 그 친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냥 재미로 해봐. 오늘 판돈은 내가 대신 내줄게. 너 애도 태어났다면서. 여기에 올인하라는 소리가 아니야. 그냥 부업 삼아 하라는 거지. 결국 아빤 친구의 부추김에 넘어가 도박장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첫날에 큰 돈을 따게 되었다고 해요. 예상치 못한 승리에 아빤 뿌듯함과 짜릿함을 동시에 느꼈다고 해요. 마침 그 무렵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서 월급이 몇 달 밀려 있었다고 합니다. 아빤 딴 돈을 고스란히 엄마에게 갖다 줬어요. 밀린 월급이 나왔다면서 말이죠. 사정을 모르는 엄만 안도하며 기뻐했습니다. 회사 사정이 좀 나아진 모양이네. 이걸로 밀린 공과금도 내고 우리 수연이 먹을 과일도 사고 그래. 그날부터 아빠는 도박장을 단순한 유흥이 아닌 가족을 위한 부업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후론 주말마다 일이 있다면서 집을 나갔죠. 그러곤 곧장 도박장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다고 해요. 잃는 날도 있었지만 따는 날이 더 많았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차츰 판돈을 늘려가게 되었죠. 그때부터 너네 아빠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 집에 있어도 멍하니 딴 생각만 하고 나랑 얘기할 때도 건성이고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지. 주말마다 나가더니 나중엔 평일에도 회사 일을 마치면 도박판으로 향했지. 난 그것도 모르고 매일 야근을 한다고 생각했어. 설마 도박을 하고 다니는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엄만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셨어요. 그 와중에 다시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면서 엄마도 무언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야근에 주말까지 출근하는데 왜 월급을 안 주냐고 물으니까 회사 사정이 어렵다고 얼버무리더라고. 나는 순진하게 정말 그런 줄만 알았어.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땐 이미 잦은 지각과 근무 태만으로 해고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고 해요.
아빠는 엄마에게 직장을 잃었다는 사실조차 숨기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모처럼 집에 일찍 왔다가 저녁도 안 먹고 약속이 있다면서 밖으로 나갔다고 해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엄마는 몰래 그 뒤를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날 내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그냥 불안하고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무작정 네 아빠를 따라 나섰지. 아빠는 좁은 골목 끝 허름한 건물 앞에 다다르더니 지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만나는데 이런 데를 왔나 싶어서 엄마는 호기심 반 두려움 반으로 따라 내려갔다고 해요. 그곳은 다름 아닌 불법 도박장이었습니다. 엄마는 도박꾼들 사이에 끼어서 열을 올리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충격에 휩싸이셨어요. 손에 땀을 쥐고 돈을 걸면서 몰두하는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 그동안 내가 알던 다정한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단다. 엄마는 그대로 안으로 뛰어들어가 아빠를 데리고 나오고 싶었지만 꼭 참았다고 해요. 도박방 곳곳에 험상궂은 사내들이 경비를 서고 있어서 그렇게 하기도 어려웠고요. 결국 떨리는 발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아빠는 그날 새벽에야 집에 들어왔어요. 엄만 잠도 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를 보자마자 따지듯 물었습니다.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나 다 봤어. 당신이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다 봤단 말이야. 엄마의 말에 움찔한 아빠는 그제야 직장에서 해고당한 사실을 털어놨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해요. 걱정 마. 그깟 월급보다 훨씬 많이 벌어다 줄 테니까.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도박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야. 그걸로 어떻게 돈을 벌어? 그거야 못하는 놈들이 하는 변명이지. 나는 달라. 첫날부터 얼마나 큰 돈을 땄는데. 그렇게 말하는 아빠의 눈빛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엄마는 도박으로 어떻게 돈을 버냐며 지금이라도 손을 떼라고 했지만 아빠는 모르면 가만히 있으라고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너네 아빠를 도박판에서 빼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봤어. 눈물로 애원도 하고 때론 너를 들쳐업고 도박장까지 가서 협박도 해봤단다. 여보, 당신 홀몸 아니야. 가정은 생각 안 해? 등 옆엔 딸 얼굴 안 보이냐고. 하지만 아빠는 엄마가 그렇게까지 하는데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고 해요. 아이씨, 이번에 제대로 되면 큰 돈 벌 수 있다니까? 아빤 그렇게 자신만의 확신에 갇혀서 엄마의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아빠 사이의 갈등은 점점 커져갔고 매일 큰 소리로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집에 돈 좀 없어? 내가 돈이 어딨어. 생활비 안 갖다 준 게 벌써 몇 달째인데. 그 수연이 태어나고 쭉 모아놓은 돈 있잖아. 그거 좀 줘봐. 내가 몇 배로 불려서 가져다 줄 테니까. 아빤 그렇게 엄마만 보면 돈을 달라고 성화를 부렸다고 해요. 엄마는 당연히 이런 지하에 거절했죠. 얼마를 주든 도박판에 가서 흥청망청 날릴 게 뻔했으니까요. 그 사이 엄마는 생활비라도 벌기 위해 어린 저를 이웃집에 맡기고 주변에 일감을 얻으러 다녔습니다. 그날도 이웃집에 가서 김장일을 돕고 수고비를 조금 받아서 돌아오셨다고 해요. 그런데 돌아와 보니 집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도둑이 든 줄 아셨다고 해요.
옷장 서랍이 죄 헤집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건 아빠가 한 짓이었습니다. 자신의 옷가지와 생필품을 챙기면서 장롱 깊숙이 넣어둔 집문서와 엄마가 어렵게 모은 적금 통장까지 들고 달아난 겁니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 맥이 탁 풀리면서 울음도 나오지 않았지. 그때 마음을 굳혔다. 이제 그 사람은 내 남편이 아니라 도박의 영혼을 판 사람이라고. 어린 너와 함께 살아남으려면 나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겠다 싶었지. 아빠가 집까지 팔아넘겨서 저희 모녀는 하루아침에 보금자리를 잃고 길거리에 나앉게 됐습니다. 엄마는 친정과 친척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조금씩 돈을 빌리셨어요. 그렇게 겨우 단칸방을 하나 구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구한 방이 얼마나 초라했는지 몰라. 집이라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좁고 어두운 곳이었지. 그래도 우리에겐 유일한 안식처였어. 당시 엄마는 겨우 27살이었어요. 지금의 저보다 더 어린 나이였죠. 한창 예쁜 옷 입고 친구들과 웃으며 다닐 나이에 엄마는 앞치마를 두르고 새벽부터 밤까지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처음 일한 곳은 중국집이었어. 하루 종일 뜨거운 불 앞에서 서 있다 보니 손엔 굳은 살이 박히고 얼굴은 늘 피곤에 찌들어 있었지. 그 무렵 엄마의 옷장엔 변변한 옷 하나 없이 늘 후줄근한 헌옷뿐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도 제 옷은 꼭 새 걸로 사주시고 늘 깔끔하게 다려서 입혀주셨다고 합니다. 행여 제가 밖에 나가서 아빠 없는 애 소리를 들을까봐 걱정하신 거죠. 학교 소풍이라도 있으면 없는 살림에 돈을 짜내서 간식과 도시락을 준비해 주시기도 했어요. 친구들은 제 도시락을 보고 늘 부러워했죠. 그런 엄마의 마음을 저는 몰랐습니다. 어린 저에겐 예쁘고 좋은 옷, 근사한 도시락보다 엄마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필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엄마는 늘 바빴습니다. 어릴 때는 엄마의 사랑이 고프다고 투정을 부리기도 했는데 상황이 그래서인지 일찍 철이 든 것 같아요. 어느 순간부턴 그런 엄마를 이해하고 집안일이라도 거들기 위해 노력했으니까요. 밤낮 없이 일하고 허리띠를 졸라맨 덕분에 엄마는 밖에서 일한 지 10년 만에 작은 분식집을 차리셨어요. 테이블이 4개 남짓한 작은 가게였지만 엄마에겐 피와 눈물이 밴 결실이었죠. 분식집 문을 연 첫날 가게 한편 앉아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너무 기뻤거든. 이제 우리 보금자리가 다시 생긴 것 같아서. 그 뒤로 엄마와 제 일상이 바뀌었어요. 엄마는 이른 아침에 시장에서 재료를 사서 곧바로 분식집으로 향했죠. 저 역시 학교를 마치면 곧장 분식집으로 가서 한쪽에 앉아 숙제를 하고 공부를 했습니다. 손님이 몰리면 설거지를 돕기도 했죠. 그 사이 엄마는 아빠 이야기를 거의 꺼내지 않으셨어요.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기억에서 지워버리려는 듯한 태도였죠. 저에게는 아빠가 돌아가셨다고만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그런 말씀은 일절 안 하셨습니다. 중고등학교에 올라가선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돌아가셨다는데 납골당이든 성묘든 한 번 가지 않았고 제사도 지낸 적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굳이 자세히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대학생이 되어서야
충격적인 진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친척분 장례식에 갔다가 어른들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엿듣게 된 거죠. 아이고, 그래도 애가 벌써 저렇게 컸네. 이제 대학생 됐으니 다 키운 거지. 애 아빠라는 사람이 도박에 미쳐서 집까지 팔아먹고 도망갔으니 어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겠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온몸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동시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엄마에게 따지듯 물었어요. 엄마, 왜 나한테 그런 거짓말을 한 거야? 아빠 죽었다면서. 살아있으면 뭐가 달라지니? 너 3살 때 집 나가서 이렇게 클 동안 얼굴 한번 안 비춘 사람이야. 그럼 나한텐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라고. 그 말을 듣는데 반박할 수 없었어요. 저 역시 아빠가 그립거나 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엄마가 오랜 시간 저를 속였다는 사실에 화가 난 거였죠. 하지만 엄마에게는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너한테 뭐라고 말하겠니? 네 아빠가 도박꾼이라고? 그래서 우리를 버리고 도망갔다고? 그래도 네 아빠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어? 차라리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나았어. 너도 나도 그게 마음 편할 테니까. 그날 밤 엄마와 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어요. 20년 가까이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기분이었죠. 그 뒤로는 저 역시 아빠 얘기를 다시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엄마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나 저나 아빠를 다시 볼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빠라는 사람은 이미 저의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엄마의 분식집 문을 열고 들어온 겁니다. 제가 3살 때 전 재산을 들고 집을 나간 사람이 30년 만에 불쑥 모습을 드러냈으니 당연히 저나 엄마나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죠. 가게 안엔 침묵만이 흘렀어요. 저는 그 남자를 바라보며 이게 정말 현실인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가장 먼저 입을 연 건 엄마였어요.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날카로웠고 치가 떨리는 분노가 엄마 얼굴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죠. 이제 와서 여길 왜 찾아왔어? 전 재산 들고 도망쳐놓고 애가 이렇게 클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친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이제야 나타났냐고. 저는 그동안 본 적 없는 엄마의 표정을 보며 입을 다물었어요. 이건 제가 끼어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거든요. 엄마의 차가운 말에 아빠는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그런데 아빠는 정말 상상도 못한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다 내 죄야. 딱 1년만 같이 살게 해주면 안 될까? 그동안 당신한테 못다한 사과를 하고 싶어서 그래. 아빠는 손을 떨며 간절히 애원했지만 그 모습조차 엄마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듯 했어요. 엄마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는 듯한 표정으로 아빠를 바라보며 한동안 침묵했습니다. 아빠는 처분을 기다리는 사람 마냥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어요. 저는 눈앞의 상황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에겐 사실상 낯선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저 사람이 제 아버지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었어요. 그 사이 간신히 감정을 가라앉힌 엄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란 사람은 우리한테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당신이 전 재산 들고 사라진 그날 난 그렇게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어.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알기나 해?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엄마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분노와 서러움이 뒤섞여 있었어요. 전 그런 엄마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지난 세월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엄마의 매몰찬 거절에 아빤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알아, 내가 죽일 놈인 거.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할게. 딱 1년만 당신한테 사죄할 기회를 줘. 하지만 엄마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어요. 저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침묵했죠. 그렇게 가게 안엔 뒤늦게 돌아온 남자의 간절한 목소리와 돌아서려는 가족의 냉랭한 기운만 떠돌았습니다. 공기가 무겁고 답답했어요. 내일 다시 올게. 당신 마음 풀릴 때까지 사과할게. 결국 아빠는 다시 찾아오겠다며 분식집을 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참 초라해 보였어요. 아빠가 나간 뒤 엄마는 말없이 가게 안에서 굵은 소금을 가져왔어요. 그리곤 분식집 문 앞에 소금을 뿌리기 시작하셨습니다. 마치 부정한 것을 쫓아내듯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태도였어요. 저는 그런 엄마를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벌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의 단호한 거절에도 아빤 다음날 또 나타났어요. 그 후론 하루도 빠짐없이 분식집 앞을 서성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가게 앞에 서 있기만 하더니 며칠 지나자 엄마보다 먼저 와서 가게 앞을 쓸기 시작했어요. 쌓인 낙엽이나 쓰레기를 치우고 분식집 간판도 깨끗이 닦았습니다. 배달 트럭이 도착하면 묵묵히 짐을 들어서 가게 안에 옮겨놓기도 했어요. 돈 한 푼 안 받고 말 한마디 없이 그냥 일손만 보탰죠. 엄마는 처음엔 철저히 무시했어요. 엄마가 쏘아붙이면 아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저 역시 그런 아빠의 모습이 어색하고 낯설어서 애써 시선을 피했어요. 그런데 열흘이 지나도 아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사가 바쁜 날이면 손님이 다녀간 테이블을 치우고 그릇을 주방에 가져다 놓기도 했어요. 가게가 끝나고 엄마가 무거운 쓰레기를 들고 나가려고 하면 재빨리 대신 들고 버리고 오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엄마의 눈길도 점점 아빠 쪽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어디서 어떻게 지냈는지, 왜 저렇게 수척해졌는지 의문이 생겼던 것 같아요. 바싹 마른 얼굴, 거칠어진 손마디, 허리조차 제대로 펴지 못하는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이 뚜렷이 보였거든요. 아휴, 어디서 뭘 하고 살았길래 저렇게 된 거야. 저는 엄마가 그렇게 혼잣말을 하시는 걸 몇 번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엄만 금세 고개를 저으며 그런 생각을 떨쳐내려 하셨어요. 엄마의 마음이 흔들린 건 아빠를 용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인간적으로 불쌍하단 감정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장사를 끝내고 엄마가 가게 문을 닫으려 하는데 아빠가 밖에서 오랫동안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었는데 아빠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저 역시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어요. 미운 마음도 있었지만 동시에 측은하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엄마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짧게 한마디를 내뱉으셨거든요. 여기 이러고 있지 말고 근처에 방이라도 하나 얻어서 살아. 집엔 절대 들이지 않을 테니까. 그 순간 아빠의 얼굴이 확 밝아지는 게 보였어요.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죠. 고마워 여보. 정말 고마워. 고마워할 거 없어. 그냥 비 맞고 서 있는 꼴이 불쌍해서 하는 말이니까 착각하지 마. 엄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 후 아빠는 저희 집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허름한 단칸방을 얻었어요. 정말 초라한 곳이었지만 아빠는 그저 엄마 근처에 사는 것만으로도 크게 만족하는 듯 했어요. 아빤 그곳에 살면서 매일같이 분식집에 나왔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가게 주변을 정리하고 바쁜 시간엔 가게 안에서 잔심부름을 도왔죠. 가게에서 잡다한 일들을 아빠가 척척 해내니까 엄마도 조금은 편해 보였어요. 하지만 엄마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다그치셨습니다. 용서한 거 아니야. 그저 저 인간이 불쌍해서 내버려 두는 것뿐이야. 그렇게 중얼거리면서도 아빠가 일하는 모습을 힐끗힐끗 바라보셨습니다. 하루는 그런 엄마에게 괜찮냐고 조심스레 물어봤어요. 그러자 엄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괜찮을 리가 있니? 보기만 해도 화가 치밀어 오르지. 인간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그냥 놔두는 거야. 아휴, 30년 만에 나타나선 저 모양 저 꼴이니. 아휴. 엄마의 목소리엔 여전히 원망이 섞여 있었지만 예전처럼 날카롭진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정말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아빠는 매일 분식집에 나와서 잡일을 거들었습니다. 가스통 들기, 무거운 배달 상자 나르기 같은 굳은 일은 전부 아빠 몫이었죠. 바쁠 때는 테이블도 닦고 설거지도 도맡아 했습니다. 간혹 단골 손님들이 이렇게 물으면 엄마는 답했어요. 사장님, 직원 새로 두셨어요? 아니요, 그냥 잠깐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래도 가게를 드나드는 단골 손님들 사이에선 아빠의 존재가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벌써 몇 주째 가게에서 일하는 모습을 보니 사람들도 익숙해진 듯 했습니다. 바쁜 시간대가 지나면 아빠는 쓱 어딘가로 나가곤 했어요. 그러곤 이것저것 사와서 엄마에게 건넸습니다. 동네 시장에서 산 과일 한 봉지, 잡지에서 보고 따라 산 헤어핀 같은 소소한 물건들이었어요. 이런 거 필요 없어. 이제 와서 뭘 이런 걸 사와. 엄마는 그런 물건들을 보며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아빠가 건네는 물건들을 볼 때마다 세심하게 엄마의 취향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한참을 나가 있다가 저녁 장사가 시작된 무렵이야 헐레벌떡 가게 안으로 들어오셨다고 해요. 그러고는 봉투를 하나 내밀었다고 합니다. 봉투를 여니 그 안엔 고로케가 종류별로 담겨 있었다고 해요. 아빠는 멋쩍은 표정으로 이런 말을 덧붙였다고 합니다. 이거 유명한 집이라고 해서 사왔어. 줄 서서 기다리느라 좀 늦어졌네. 당신 젊었을 때
그렇게 좋아했잖아.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엄마 기분도 이상해졌다고 해요. 괜히 코끝이 찡해지는 걸 애써 무시하면서 엄마는 퉁명스레 이렇게 대꾸하셨다고 합니다. 그게 언제적 일이야. 나 이제 그렇게 안 좋아해. 그냥 그때가 생각나서 사왔어. 맛집이라니까 하나 먹어봐. 그 후로도 아빤 종종 이런저런 음식들을 포장해 왔어요. 몇 시간 줄을 서서 사온 음식들은 대부분 엄마가 좋아하는 음식이거나 예전에 둘이 함께 갔던 집의 메뉴들이었다고 해요. 30년 전에 갔던 식당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에 가끔은 엄마도 깜짝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아휴, 주책맞게 그런 걸 왜 사오는지 모르겠다. 엄마는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런 음식들이 엄마와 아빠의 오래전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건 분명해 보였어요. 가끔 흘리듯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으니까요. 그땐 참 좋았지. 걱정도 없었고. 물론 제 앞에서만 그러셨지 아빠 앞에선 늘 쌀쌀맞은 태도를 유지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아빤 주눅든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안 먹어도 돼. 그냥 내가 생각나서 사왔어. 억지로 나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그냥 내가 마음 편하려고 하는 짓이니까 부담 갖지 마. 저 역시 처음엔 아빠가 용서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몇 달 지켜보니 엄마의 마음을 돌리려는 목적보단 30년 동안 자신을 짓누른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어내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엄마는 그조차 마음에 안 든다고 했어요. 아휴, 결국은 자기 마음 편하려고 저러는 거잖아. 사람이 끝까지 이기적이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속으로는 흔들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선물보다는 매일같이 성실하게 분식집을 돕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다정하던 모습을 떠올리시는 듯 했습니다. 특히 손님이 몰려서 엄마가 허둥댈 때 말없이 그릇을 닦고 테이블을 치우는 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행복했던 신혼 시절을 어렴풋이 떠올리셨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장면들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아빠는 사실상 낯선 사람인데 엄마와 아빠 사이에 오가는 공기 속에서 가족의 잔영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어릴 적 기억엔 없는 아빠지만 만약 아빠가 떠나지 않았다면 우리 집 풍경은 어땠을까? 가끔은 그런 상상도 하게 됐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엄마가 겪은 30년의 세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엄마의 마음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빠를 보는 제 마음도 복잡했어요. 저에게 아빠는 반가움보다는 서글픔을 안겨주는 존재였습니다. 너무 늦게 나타난, 그래서 더욱 어색하고 낯선 사람이었죠. 그렇게 아빤 약속한 1년의 시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분식집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어느 날부터 분식집에 나오지 않았어요. 늘 엄마보다 일찍 나와서 분식집 주변을 정리하던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으니 엄마는 당황했어요. 저 역시 놀랐습니다. 무슨 일로 안 나오셨대? 연락은 해봤어? 연락을 뭐하러 해. 그냥 몸이 좀 안 좋은가 보지. 첫날 엄마는 애써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하지만 다음 날에도 아빠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단칸방에 혼자 사는 사람이 이틀 연속으로 나타나지 않으니
엄마도 걱정이 되신 모양이에요. 결국 아빠가 사신다는 그 단칸방을 찾아가게 되었죠. 저도 엄마와 함께 갔습니다. 집에서 겨우 5분 거리였지만 그날 처음 가보는 거였어요. 그 전엔 좀처럼 갈 일이 없었으니까요. 엄만 조심스레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안쪽에선 아무런 기척이 없었습니다. 마침 누군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며 아빠의 행방을 알려줬어요. 거기 사는 분 어제 방 빼고 나갔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엄마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어제부터 아빠가 가게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죠. 혹시 왜 방을 뺐는지 아세요? 글쎄요. 아무 말 없이 그냥 방만 정리하고 조용히 나갔어요. 알고 보니 그분은 집주인 아저씨였습니다. 아저씨는 한번 확인해 보라며 방문을 열어주셨어요. 아저씨 말대로 안은 말끔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요. 엄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참을 멍하니 서 계셨어요. 돌아오는 길에 내내 침묵하던 엄마는 툭 내뱉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끝까지 자기 멋대로네. 엄마의 목소리가 씁쓸했어요. 하지만 그 말투 속에서 저는 다른 감정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 실망, 그런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이럴 줄 알았어. 사람이 하루아침에 어떻게 변하겠어. 엄만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조금이나마 기대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지난 1년 동안 매일같이 성실하게 분식집을 도우며 조용히 지낸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혹시 정말로 달라진 건 아닐까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던 거죠. 하지만 이번에도 말 한마디 없이 훌쩍 떠나버린 모습에 다시 한번 배신감을 느끼신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하루아침에 아빠가 사라진 후 엄마도 부쩍 말수가 줄었습니다. 저 역시 괜히 엄마의 눈치를 살피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이틀 뒤 가게로 소포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택배 아저씨가 엄마 성함으로 온 거라면서 전해주셨는데 보내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있지 않았어요. 뭐지? 주문한 것도 없는데? 엄마는 의아한 표정으로 소포를 뜯어보셨습니다. 안엔 2가지가 들어있었어요. 낡은 통장 몇 개와 도장, 편지 한 통이었죠. 엄마와 저는 동시에 멈칫했어요. 알 수 없는 이상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엄만 떨리는 손으로 통장부터 펼쳐보셨습니다. 엄만 놀란 눈으로 통장을 보셨어요. 생각보다 큰 금액이 찍혀 있었거든요. 여러 개의 통장을 합치니 몇 억은 좋게 되는 큰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엄만 대답은 못하고 당황스러운 표정만 지으셨습니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편지를 집어들었어요. 편지 봉투에는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편지 첫 줄에 여보라고 적혀있는 걸 본 순간 우리 둘 다 누가 보낸 건지 알 수 있었어요. 바로 아빠가 쓴 편지였습니다. 엄만 편지를 들고 한참을 말을 잇지 못하셨어요. 이틀 전까지만 해도 끝까지 자기 멋대로라며 씁쓸하게 말씀하셨는데 이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마를 감싸는 것 같았어요. 저 엄만 숨죽이고 편지를 함께 읽어 내려갔습니다. 편지 속엔 아빠의 지난 30년이 고스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빤 편지에서
그날 전 재산을 들고 집을 나간 후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엔 큰돈을 손에 쥐고 있다는 자신감에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믿었다고 해요. 그렇게 도박장을 전전하며 돈을 잃을 때마다 이번엔 꼭 딸 거라고 착각하며 더 깊이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밤낮 없이 도박장을 오가며 돈을 걸었지만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한두 번 이길 땐 이제 진짜 돈을 딸 차례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더 큰 돈을 잃고 말았죠.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모든 돈을 탕진한 후였습니다. 그제 아빠는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해요. 갑자기 엄마의 얼굴이 떠오르고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제 모습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그려졌다고 합니다. 그때서야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지 실감한 거죠. 하지만 이미 돌아갈 곳도 돌아갈 용기도 없었어요. 그 후론 정말 폐인처럼 살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망쳐놓은 가족의 삶을 떠올릴 때마다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렸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빠는 무작정 한강다리로 향했다고 합니다. 더는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매서운 바람이 얼굴을 스치는 초겨울 날씨라 다리 위엔 인적조차 드물었다고 합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시꺼먼 강물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누군가 아빠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다고 해요. 돌아보니 웬 중년 여성이 아빠를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저녁 드셨어요? 전 아직 안 먹었거든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으려고 하는데 같이 갈래요? 여성의 따스한 한마디에 아빠 멈칫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괜히 눈물이 났다고 해요. 누군가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넨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렇게 아빤 생전 처음 본 사람에게 국밥 한 그릇을 얻어먹게 됐다고 합니다. 24시간 열린 작은 국밥집에서 뜨거운 국물을 한 숟가락 떠넣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고 해요. 여성은 아빠가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줬어요. 아빠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사연을 그 여성에게 털어놓게 됐습니다. 도박에 빠져서 가족을 버리고 나온 이야기, 전 재산을 날린 이야기, 그리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요. 내가 가족의 삶을 완전히 망쳐버렸어요. 이렇게 사느니 그냥 죽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직 사죄할 기회가 있잖아요. 죽으면 그조차 잃는 거예요. 그분의 말에 아빤 가슴이 뜨끔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 일이지만 그분의 동생 역시 젊은 나이에 도박에 빠져서 전국을 떠돌다가 결국 타지에서 객사했다고 해요. 동생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던 죄책감에 괴로워하던 여성은 그 후 노숙자 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아빤 그분의 도움으로 노숙자 쉼터에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처음엔 주변을 경계하고 마음의 문을 꽁꽁 닫고 지냈다고 해요.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탓에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색했고 무엇보다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수치심 때문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쉼터에서는 아무도 아빠의 과거를 묻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대해준 거죠. 그런 일상이 반복되면서 아빠의 굳어있던 마음도 조금씩 풀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빠는 쉼터에서 함께 생활하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해요. 저마다 다른 사연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두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하는 모습에 눈길이 갔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빠 역시 나도 다시 살아야겠다는 의지를 다잡았다고 해요. 아빠를 구해주고 쉼터로 데려온 여성은 그런 아빠의 변화를 눈치채고 한 번 더 기회를 줬습니다.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신의 지인을 설득하여 작은 금속 가공 공장에서 아빠가 일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해 준 거죠. 사장은 여성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한 달만 아빠를 써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공장 일은 단순했어요. 아침에 출근해서 기계를 청소하고 조립 작업을 반복했죠. 아빠는 오히려 그런 규칙적인 반복 속에서 몸과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엔 실수도 많이 했다고 해요.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아서인지 손놀림도 서툴렀고 집중력도 부족했죠. 사장의 핀잔과 동료들의 따가운 시선도 감수해야 했어요. 하지만 아빠는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견뎠습니다. 이 기회를 잃으면 다시 거리로 나가야 한다는 절박함과 다시 살아보고 싶다는 강한 의지로 버텨낸 거죠. 처음 월급을 받던 날, 아빤 손에 든 봉투를 한참 바라봤다고 해요. 정말 오랜만에 받아보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였거든요. 순간 도박장에 가서 이 돈을 불려보자는 유혹이 들었지만 폐인이 됐던 과거를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언젠가 가족에게 돌아가겠다는 일념으로 열심히 살았다고 해요. 최소한의 생활비만 쓰고 나머지는 모조리 적금에 쏟아부었죠. 홍여윳돈이 생기면 또 허튼 짓을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강박적으로 적금을 들었다고 합니다. 한 달에 받는 월급이 많지 않았지만 그렇게 꾸준히 모으니 어느새 목돈이 되었다고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엔 노숙자 출신이라고 아빠를 탐탁치 않게 여기던 사장님도 아빠의 성실함을 신뢰하게 됐어요. 늘 첫 번째로 출근해서 마지막에 퇴근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주변 동료들도 점차 아빠를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시간이 쌓이자 아빠도 차츰 자신감을 찾아갔다고 해요. 하지만 가족에겐 좀처럼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 자신이 저지른 일이 있기에 이제 와서 연락하는 게 면목없다고 느껴진 거죠. 그렇게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와 다르게 속이 쓰린 증상이 계속됐다고 해요. 처음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고 생각했는데 증상이 나아지지 않아서 병원에 갔다가 뜻밖의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췌장암입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서 수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길어야 1년 정도 살 수 있단 말을 듣는데 아빠의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해요. 언젠가 가족에게 돌아가서 진심으로 사과하겠다고 마음만 먹고 있었는데 이제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은 거죠. 바로 그 순간 가족에게 돌아가서 지난 일을 사과하고 싶다는 절박함이 용기로 변했다고 합니다. 더불어 딱 1년만이라도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간절함에 용기를 내서 엄마와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저지른 일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알아. 그러니 용서해달란 말은 하지 않을게. 다만 진심으로 미안하단 말은 꼭 하고 싶었어. 지난 1년 동안 함께 해줘서 고마워.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이 돈은 내가 30년 동안 모은 전부야. 당신이 그동안
혼자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줘. 난 이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을 것 같아.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엄마와 전 한참 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그제야 드문드문 아빠의 병세가 드러났던 과거를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한 번씩 헛구역질을 하던 모습, 밥을 먹다가 체한 듯 괴로워하던 모습, 요즘 들어 부쩍 야윈 모습까지 말입니다. 설마 그게 췌장암 때문이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병원에 가자고 했을 텐데. 엄마는 후회하는 표정으로 중얼거리셨어요. 아빠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지금은 안타까움과 애잔함이 더 커 보였습니다. 엄마와 전 아빠를 찾기 시작했어요. 편지에 적힌 단서들을 바탕으로 여기저기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아빠가 입원한 요양병원을 찾아냈죠.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창가 침대에 누워 계신 아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이 몰라보게 야위어 있으셨어요. 뼈만 남은 것 같은 얼굴, 깊게 패인 눈가, 그리고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신 모습을 보니 저도 모르게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저와 엄마를 본 아빠는 깜짝 놀라셨어요. 말을 하려고 하는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은지 입만 벙긋거리셨죠. 그 모습을 본 엄만 한참을 병실 입구에 서 계시다가 천천히 걸어가서 침대 옆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지만 아빠는 그것만으로도 고마운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 후로 매일같이 아빠의 병원을 찾았습니다. 저희 셋은 별다른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듯 아빠는 저와 엄마를 볼 때마다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러다 아빠는 저와 엄마가 보는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셨어요. 아빠 마지막 순간에도 저와 엄마에게 사과했습니다. 여보, 정말 미안해. 평생 남편 노릇 못하고 못난 모습만 보여서. 그리고 수연아, 미안하다. 엄마를 잘 부탁한다. 엄마는 아빠의 장례식까지 치러줬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어요. 엄마는 아빠가 생전에 도움을 받았던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아빠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었어요. 인간이 불쌍하니까 장례는 치러줘야지. 그저 씁쓸하게 이렇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마친 후 아빠가 남긴 돈을 저에게 모두 주려고 하셨어요. 저는 손사래를 치며 엄마에게 그 돈을 돌려드렸습니다. 엄마, 이건 엄마가 고생한 세월에 대한 보상이잖아. 그러니까 엄마가 갖는 게 맞지. 아빠도 그걸 바라실 거야. 엄만 결국 마지못해 그 돈을 받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도 나름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 용기를 내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렸을 뿐이죠. 사람이 쉽게 변하긴 어렵지만 아빠를 보니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엄마는 아빠를 완전히 용서하진 않으셨어요. 그래도 마음 한편으론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으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아빠가 마지막엔 진심으로 뉘우치며 가족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제 사연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